모든 게 하는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07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쌤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우리 이번 방송에는 또 진도 나가나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그냥 아예 잡담으로 오늘 이거 나가기 좀 힘들 것 같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끊어서 해보려면 네. 이제 한 번에 그렇죠. 이렇게 딱 명료하게 요거는 어. 딱 끝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양이 많으니까 애매하다. 그렇죠.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양이 이게 일부를 잡담으로 하고 한 회를 이걸로 하기에는 한 회가 거의 두 회 분량에 이제 한 부가 이렇게 이걸로 하기엔 좀 그런데 뭐 그렇죠. 하다가 조금 말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저는. 네, 뭐 그냥 진행하다 보면 뭐 또 네, 대표님이 뭐 알아서 편 말고 편집을 뭐. 하시겠죠. 네, 뭐 급편성된 그러면은 잡담인가 207회는 1부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잡담인가 진도인가. 미리 아니, 클로징 멘트를 할까요? 아니 왜냐면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텀이 좀 계실 거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도가 중간에 끊기면 어떠나 좀 제가 약간 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회가 매조지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의 이런 고민이 녹음이 되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늘 고민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네. 막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진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잡담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 원래 되겠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진짜 안 되겠어. 우리 녹음 때 말고도 한 번씩 만나야겠어. 저야 좋죠. 뭐. 그쵸? 네. 아이고, 두 분이 바쁘셔서 그렇지 뭐 저야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고. 완전 시간 많아요. 저는 집에서 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집에 드라마 보고. 드라마만 봅니다. 저 저녁 때 완전 시간 많아요. 근데 왜 안 만나죠? 그 드라마가 드라마 보시는 분 때문에. 남주역 때문에. 남주역 때문에 내가 또 이해해줘야지. 어쩔 수 없네. 남주역 때문에 이해해줘야지. 잘생겨서 봐준다는. 그럼 내가. 아니 그게 맞아요. 아니라 이 드라마를 봤더니 또 저 드라마를 보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잠깐 잡담을 하면 넷플릭스에서 네. 그 두 개 제 기준으로는 두 개가 굉장히 걸출한 샤를리즈 테론이 나오는 작품이랑 우리 햄식이 나오는 작품이랑 두 개가 어쨌든 나름 넷플릭스에 좀 힘을 줬던 작품 같아서 네. 봤어요. 둘 다 별로예요? 참 내 남주역. 역시 주혁 씨가 최고야? 우리 남주역 나오는 거 재방송이나 볼 걸이라는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작품의 퀄리티는 의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수만 채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사실 진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나오는 게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기획 대충 보면은 기획을 뭘 하려고 했는지를 알겠어요. 그치. 그거는 알겠는데 작품의 퀄리티가 좀 아무데나 돈 쓰시네라는 느낌이. 뭐 돈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보면 하나 건지겠지라는 그렇죠. 느낌이겠죠. 하나 건지면 되는 거죠. 빨리 하나를 채우자라는 느낌이 좀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넷플릭스 지금 구성품이 빨리 매대에 채워야 되는데 잠깐만요. 매대 채우기 전에 인체 실험과 기타 실험이 등등등이 필요하다고요? 뭐 그렇게까지 또 아니면 말고 어차피 죽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좀 느껴진다는 건 향기가. 맞아.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작품도 걸리겠지.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게 이제 의미 없어지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산업이 그렇게 되어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옛날에는 영화 감독이 흔히 말하는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했는데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리스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오늘은 뭐 예를 들어 문쌤님이랑 시호님이 싸우는 씬이야. 그럼 일단 싸우려면 옷부터 좀 어떤 색깔 입히고 어떤 공간에 싸우는 게 좀 더 좀 그런 느낌일까?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은 다음에 요 각도에서 찍자.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감독이. 근데 그 계산 중에 유니크하게 계산을 해서 예술성이 나오는 거고 그걸 전체 영화로 빌드업을 하면 이제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건데 요즘은 이제 CG도 좋고 하니까 프리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영화를 사전에 한번 찍어요. 특히 돈 많은 데는. 대충 거의 흡사하게. 그래서 다들 그러죠. 옛날에 액션씬은 프리비주얼을 많이 했는데 드라마 씬은 연기자의 호흡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거의 맞아요. CG나 이런 게 좋아서 거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봤더니 요 느낌보단 저 느낌.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프리비주얼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럼 감독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자. 투자자와 본진 사람들. 제작사와 왜냐면 헐리우드 이거 주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많이 하는데 헐리우드는 많이 당했거든 근 100년. 그렇지. 감독한테 많이 당했지. 예술 네. 한답시고. 좀 냉정하게 그런 얘기하면 감독 영화 데려왔다가 그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영화 예술이라는 건요. 돈을 대겠다는 투자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구녕으로 배임을 저지르는 감독 간의 계급투쟁인가요? 계급 투자 그냥 배임이에요. 횡령 배임, 남의 돈 받고 나서 그따위로 하면 돼. 이런 거. 계약 불이행, 횡령 배임을 하는 그것에서 탄생하는 불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자본이 이겼다가 어느 순간 감독이 그러면 대놓고 배임은 안 하더라도 꼼수로 했더니 뭐가 나온 이제 약간 이런 긴장 관계가 왜냐면 예술이 영화는 돈 없으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학을 폄훼하는 건 아니냐. 문학은 어쨌든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이게 펜이랑 종이 혹은 워드 프로세서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뭐 그런 걸로는 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사가 그런 걸 뭐랄까 방지하는 거죠. 감독이 찍으라는 나랑 분명히 계약할 때는 이게 액션 멜로로 가기로 했는데 액션은 몇 개 없고 멜로가 더 진해졌어. 감정이 좋다면서 갑자기 나한테 와서 막 반항해. 그게 아니라 현장에 갔더니 배우의 감정선이 좋은데 이걸 끌어내야 되지 않냐면서 이게 어떡하지 이거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감독은 뭐 하냐? 결정하는 사람. 왜 그거 이제 노가다도 건축 설계자는 따로 있고 노가다 십장이 따로 있고 또 현장 소장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공구리 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구리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감독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거는 거죠. 저 안 된다는데요. 나한테는 권한이 없어. 그 실제로 제가 전해 들은 헐리우드의 그 제작 방식을 마블 제작 방식이 이렇답니다. 감독이 뭐 이렇게 대단한 권한이 있어서 뭐 우리 오늘 로다주 씨 느낌 좋은데 그 느낌의 대사 다른 식으로 해볼까요? 라는 건 택도 없는 얘기고 만약에 감독이 자의적으로 그랬다간 달려온대요. 진짜로. 그럼 감독 바뀌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들어는 보고 원래는 안 되는데 계약 그 불이행인데 되면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그 현장 슈퍼바이저가 이제 회의하러 다시 간대요. 혹시 어떻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뭐라는데. 근데 뭐 엔드게임 같은 걸출한 작품과 블랙팬서 같은 망작 사이에서 그게 완벽하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쵸. 사전 작업을 그렇게 찍어도 완벽하진 않은 거야.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화가 뭐 딱히 이제는 뭐 근데 정말 감독님들 그러면 액션하고 컷만 하는 건가요? 이제 감독은 그러니까 우리 문세님 말씀하신 헤겔이 말한 왕이에요. 도장 찍는 사람이. 도장 찍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그 의회에서 올라오듯이 제작부와 거기서 다 결정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기획도 뭐 감독이 하는 게 아닌가 보네. 기획은 감독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나만의 것일 수 없고 만약에 그럼 이제 니꺼 하고 싶은 가서 해. 뭐 인디 영화인지 뭔지 그런 거 찍어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프리비주얼 뭐 이렇게 어떤 영화를 한번 사전으로 미리 렌더링 해본다 이런 류의 얘기들은 아직까지 헐리우드와 우리나라 일부가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영화에 돈 되는 투자자들이 평생 꿈꿔왔던 그 지난 100년간 꿈꿔왔던 거라서 어떻게 하면 감독 새끼들을 통제할 것인가. 누르면서. 그래서 유럽의 위대한 감독들 왜 뉴웨이브 전후 세대 왜 뉴웨이브를 책임졌던 감독들이 헐리우드 가서 찍었던 수많은 망작들 그리고 돌아와서 왜 그 이혼 소송 변호사의 말대로 두 사람 말을 다 동시에 들어봐야 된다. 감독은 헐리우드 개자식들 이랬는데 헐리우드는 다시는 유럽 놈들 이런 무슨 예술 영화 함내 이런 놈들 막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죠. 왜냐면 유능한 감독, 끝까지 찍어본 감독, 하나를 매조지해본 90분을 매조지해봤다라는 감독의 역량이란 건 귀한 그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뒤었어도 자꾸 이제 어디 수상한 감독 데려다가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근데 바로 그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거죠. 이제 뭐 감독 데려왔는데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도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영화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의미 없어진. 근데 뭐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이렇게 잡담으로 또 빠지가. 영화의 미래가 이제 그렇다. 저는 왜냐면 맞아 그 얘기에서 나왔죠.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네, 맞아. 제가 왜냐면 최근에 영화들을 보는데 한국 영화도 그렇고 약간 제가 요즘 부르는 말이 있어요. 대본소 영화. 그러니까 옛날 대본소 만화가 그랬어요. 그림 그냥 대충 그냥 막 그리고 스토리만 있는 거야. 그림체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그림체의 완성도도 없고 그 배경 옛날 대본소 만화는 거의 배경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돈인데.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만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를 꺾고 이기고 갔냐. 그러니까 대본소 만화를 보면 처음에 옛날에 보면 왜 무슨 누구누구 만화 보면 되게 얇게 나오는데 옛날 대본소가
권수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80권, 막 40권. 근데 금방 봐요. 왜 금방 보냐면 몰입해서 볼 필요가 없어. 컷을 꼼꼼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애들이 보면은 중학생이든 그 만화까지 가는 그걸 보는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그냥 이렇게 슉슉슉 넘겨요. 무슨 맹꽁이 서당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그 옛날 이제 뭐 모르시겠지만 대본소에서 이제 뭐라 그러지? 양산해내던 네. 시절에 옛날 만화 작가들 흔히 말하는 뭐 고행석 씨라든가 뭐 박봉성 씨라든가 이현세 씨도 그런 건데, 그래서 이현세 씨가 그렇게 싫으니까 좀 돈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생기는데 작품이라는 걸 내기 위해서 이제 좀 단편 과작이 됐죠. 이렇게 조금씩 그 작품을 자주 안 내고 그것도 여유 있는 작가는 하는 거고, 그렇게 여유 없는 작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사실 그래요. 영상 매체가 예술로 불린 이유는 영상 매체가 줄거리를 담아서가 아니라,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문학의 신여라 그랬죠. 네. 그 영상, 시각, 비주얼과 총체적 음악과 모든 걸 담아서 내는 것이 어떤 특유의 무드를 자아내기 때문이거든요. 이 무드 이거 어떻게 낸 거지? 그게 그 이야기와 맞물렸을 때 어떤 그게 뭐 좌파적인 관점이든 뭐 미학적 관점이든 담아내는 건데, 이제 그런 고려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중요하죠. 얘기가. 그러니까 보다 보면 저도 그래요. 뭐 저 컷을 옆에서 찍던 오른쪽에서 찍던 뭔 상관이야? 그냥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뭐 너 나한테 그랬어. 한자 낚기식으로 그럼 도계자를 해.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딴 거 해줘야지. 한잔 낚이면. 안 돼. 잘만 하시면서 왜? 유혹에 또 넘어갈 뻔했네. 그래요. 그래서 아니 1부 했으면 2부에도 한번 해주셔야죠. 안 됩니다. 나중에 오프라인을 위해 아껴놓을까. 저희 오프 하나요? 해야 되는데 진짜. 12월까지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올해는 송년회 밤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늘 주장하지만 마스크 불태울 거야 모아서. 대환장 코로나 파티. 과수원에서 열리는 북극성 대환장 코로나 파티. 개몽군주 꼼짝마. 그치. 나한테 걸리면 개몽군주도. 그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코로나 파티를. 사실 작년에 모르겠다. 오늘 진짜 올해 할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 연말 파티를 한번 해보니 사실 그때 우리 그랬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면 더 재밌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규모가 늘려지기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규모가 늘리긴 아예 못 모였는데 뭐 올해는. 게다가 그 과수원의 규모상 그치. 뭐 건너서 앉으세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2명 받아야 돼. 심지어 그러니까 층이 또 분리돼 있잖아요. 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쫙 모여서 왜 좀 넓게 차라리 사람들이 많아도 이렇게 한 자리에 쫙 모여서 멀리 있더라도 한 층에 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있지. 과수원 규모에서 한다고 치면 제 느낌으로는 제가 한 만약에 5분 정도 모실 수 그죠. 있을까요? 5분이 맥시멈인데 그렇게 되면 아니 아날람 패널이 더 많은 거지. 디너쇼도 안 되는데. 패널과 호스팅 해주시는 과수원 스태프분들과 하면 우리가 더 많아. 그치, 우리가 더 많아. 그분들. 그래서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뒤풀이는 좀 진짜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저도 없습니다. 온라인 뭐 그거 왜 해 도대체. 인강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문쌤님과 시호님이 반대하셔서 취소된 인강이 있지. 네. 혁명 누가 안 됩니다. 한다? 안 됩니다. 혁명 누가 해? 누가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 돼요. 있지. 나 얼마든지 해주고 이거 한 3-4시간씩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방송 콘텐츠 요약해서 다 가르쳐 줄게요. 이러면서 마르크스도 요약해드리고 1시간 정도로 뭐 기타 유신 뭐 콘텐츠 뭐 이런 거 다 요약해 드릴 수 있죠. 다 여러분들이 반대하셔서 그렇지. 안 됩니다. 네, 뭐 불허합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제 말이 맞잖아요. 아니야? 그 입 다물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와 그런 영화의 미래가 걱정돼서 저희들도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영화를 할까라고 박박사나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 사실 진짜 예전보다 더 뭐 씨가 없지. 말랐어요. 진짜 뭐 없지. 최근작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작년에 벌써 작년인가? 뭐가요? 우리가 그 인랑한 게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기억도 안 나요. 아마 어째 작년이었던 걸로 같아요. 작년인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더 된 것 같아. 인랑을 대마시아에서 썼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럼 재작년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어쨌든 제가 왜 그 저 인랑이니 골든 슬럼버니 해가지고 저 괜히 저기 박 박사랑 저기 두둥실 잡고 시호님도 그렇고 나 괜히 사람들 괴롭힌 것 같아가지고 그런 영화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영화들밖에 없어. 좋은 영화 리뷰하고 싶은데 좋은 영화가 없어. 그런 그럼 발굴을 옛날 것도 해야 돼. 다시 또. 그런 대본소 영화밖에 없어요. 고리짜 거 해야 돼 진짜. 지금은 그 이야기가 중요한 작품도 있죠. 이야기가 중요한 그럼요. 작품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예술지상주의자여서 영화는 예술이어야만 돼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좀 빈약한 그런 상황이라 사실 저희가 영화를 할 게 없고 영화를 굳이 하더라도 옛날 영화나 영화가 아닌 것 뭐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문쌤? 저는 요즘에 영화관을 안 가가지고. 네, 저도 저도 영화 간 지 오래됐어요. 태양별이를 마지막으로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왓챠에서 홍상수 영화가 아, 네. 내일 모레까지라서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 그래요? 예, 계속 31일까지라서 10월 31일부터 없어진다 그래서 미친 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저 뭐야 돼지가 우물에 빠진 네. 날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보는데 어제는 하하하를 봤어요. 좋은 시절을 보고 계시네. 네. 아까 우리 저녁 먹으러 가려고 네. 무쌤이랑 걸어가는데 옛날에 우리 리뷰했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네. 거기서 나왔던 그 카페. 아 유인영 씨가 네. 아니라고 우기던 변신 읽으면서 맞아요. 이유영 씨가 이유영 씨가 거기 앉아만 있으면 남자들이 말을 거는 그 카페. 맞아. 난 거기 가고 싶다 했던 그 카페. 그 카페가 망원에 있는 줄은 알았지만 처음 알았어요. 거기 있는 줄. 무쌤이 말 안 해줬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 카페가 그 카페인 줄은. 저도 보니까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영화를 보다가 실시간으로 으핫하고 웃어본 게 맞아. 그게 진짜. 맞아. 그것도 아련하다 진짜. 근데 올해는 진짜 영화를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터넷인가요? 터넷 맞아. 네. 테넷. 테넷. 그것도 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영화관을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즘은 그리고 점점 자꾸 집에서 보게 돼요. 맞아요. 가서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은 걸 알면서도 이게 가서 보고 그 집중하고 그게 필요한 걸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가는 게 잘. 네. 영화 네. 뭘까? 영화가 사실 제일 값싼 취미잖아요. 맞아요. 사실 영화 드라마 보는 게 제일 싸고 시간 때우기도 쉽고 뭐 그나마 엔터테인한 걸 즐기기 제일 괜찮은 취미라서.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요, 저희 아날람이 영화 리뷰가 올해 조금 좀 적었지. 부진하다. 생각보다 적었던 것 맞아, 같아요. 적었어. 저도 기획을 많이 했다가 제가 진짜 박바사한테 진짜 실시간 이런 말을 했어요. 둘이서 얘기할 때. 이런 거 봐서 뭐하냐? 이렇게. 전 최근에 집에서 본 게 생각나서 제리 맥과이어를 다시 봤거든요. 네. 보다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왜요? 젊어서? 아니. 그러면? 제리 맥과이어에서 왜 그 톰 크루즈를 찾던 약혼녀 있잖아요. 네. 그 루저 하던 그 약혼녀가 사랑을 위하여서 케빈 코스터너의 그녀인 거야. 여기저기서 가스라이팅하는 역할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역할로. 네. 하긴 근데 사실 제리 맥과이어 나오던 시절까지만 해도 90년대 헐리우드 영화도 저 솔직히 말하면 흑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그리고 또 놀란 거 있어요. 되게 옛날이잖아요. 네. 그 옛날에 르네 젤리거가 제니퍼 로렌스랑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젊은 그 르네 젤리거를 보고 있으니까 누구랑 닮았는데 보니까 제니퍼 로렌스더라고요. 그 약간 진짜 비슷해. 볼뽀얀 저기 남부 촌. 맞아. 촌스러운 텍사스에 사는 것 같은 그 소녀 느낌. 텍사스라기보다는 약간 켄터키 약간 이런 맞아. 그런 느낌의 백인 여성. 그래서 놀랐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왜 르네 젤리건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죠. 그것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그 이프. 와디프였나? 제목이? 와디프 아닙니까? 와디프인가 봐요. 거기가 르네 젤리거가 드라마를 나온 건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완전 한국 드라마예요, 내용이. 전 강추해요. 한국 드라마에 르네 젤리거가 나와요. 단짠인가요, 단짠? 아니. 장난 아니야. 냈다니까 진짜. 내용이 그냥 한국 드라마예요. 근데 르네 젤리거가 나오네? 이런 느낌? 게다가 이제 요즘에 미국 제가 쓰는 프로그램 중에 미국 시나리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돼서 글도 안 쓰는 주제에 한번 한 번씩 해줘야지. 업데이트가 됐네 하고 딱 봤는데 신기하더라고. 뭐냐면은 제가 이제 물론 업데이트가 되게 늦었어요. 쓸 일이 거의 없어서 무슨 기능이 있나 궁금해서 봤더니 성별 젠더별로 이렇게 그 등장인물의 지분을 분석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다 쓰면 딱 그 통계치가 나와요. 네 단어가 총 몇 개고
근데 그중에 이제 뭐 그 백델 테스트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테스트가 그냥 통계만 보여주는 거지. 걔는 음, 통과했느냐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쵸. 그냥 당신 주인공 당신 쓴 글 중에 백인이 몇 프로 이상의 음, 대사 지분이 있고 뭐 그 통계가 다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종, 성별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는 뭐 기계는 중립적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를 들춰본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판단을 잘 못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냥 그랬어요. 이게 기묘한 감각을 느꼈어요. 이게 이런 기능 옛날에도 그 비슷한 기능은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르게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젠더라든지 뭐 이런 네. 문제들에서.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중립적 옳게 예를 들어 내가 그런 백달 테스트적인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 나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하니까. 아니 이제 제가 디즈니를 고깝게 생각하는 바로 그거죠. 그저 논란을 피하고 싶은데 그냥 힙하고는 싶으니까 대충 앞에 그렇게 세우는 거죠. 우리 되게 힙해요. 돈 많이 쏴주세요라는 그 디즈니스러운 감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도 오용되잖아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치를 과연 누가 보는 거지라는 거죠. 왜냐면은 얘기가 올바르고 좋으면 백인만 나온다고 해서 그게 글러먹은 텍스트가 아닌데 그쵸. 과연 이 통계치라는 게 무엇을 위해 예를 들어 애초에 글러먹었다 칩시다. 백인 레드넥이 안에 패는 시나리오라고 칩시다. 통계치를 딱 봤더니 그래. 고칠까? 고친다고 그게 바뀔까? 라는 생각이 난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건 결국 기획자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뮬란 같은 참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날람 페이지에 썼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디즈니에 향한 PC의 진정한 시험대가 도착했다. 이거를 이 어려운 문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당신 이걸 통과하면 당신 세계 대통령 뭐 이런 느낌인데 통과 못했잖아요. 통과 못하지 그거. 어떻게 통과해. CG로 만들어야지 그 캐릭터를 아예 그냥 어떤 내용도 느낌으로. 문제인데 뭘. 그러니까 제가 사석에서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에 볼만한 좌파 영화 감독이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고 하셨죠. 하셨거든요. 좌파는 영화에선 이제 그러니까 영화가 좌파 담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좌파 담론으로는 어쨌든 영화에서는 쓸만한 애들이 없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우리 시대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라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내가 뭔가를 이념적으로 구현을 해내겠다. 네. 뭐 이런 게 없는데 사실 이념 자체가 무의미해진 시대가 돼버렸다 보니까 그죠. 뭐 소설 문학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도 사실 국가라는 것도 점점 형해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아예 그냥 폭주하는 국가가 있는 거고 음. 전체주의적으로 한쪽에는 또 그 극단에는 또 각자 자기 지향하는 어떤 정체성에 따라서 국가라는 것의 어떤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국가가 형해화되는 지금 서구 세계 같은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밀어닥쳤을 때 이게 각자 도생하다 지금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응집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그렇죠. 우파도 실패했고 좌파도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획의 구심점이 없으니까 좌파 영화가 그러니까 근 한 50년 정도를 좌파 담론이 담긴 영화가 되게 힙하고 또 그게 또 영화 예술이란 걸 예술의 경지로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헐리우드가 헐리우드의 그 자본력을 통해서 또 그 하나를 밀어내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좌파가 모든 걸 다 해냈다 이러면 안 되지. 헐리우드의 위대한 투자자님들도 그럼요. 한 몫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마블 얘기한 것처럼 이쪽 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오는 거죠. 저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딴 영화한테 대상을 탔다는 거가 좌파에게 사형 선고라고 봐요. 옆집에 사는 저소득층 여인이 성매매를 하는 거가 모멸감이 느껴져 운다라는 씬이 들어와 있는 영화라는 거는 뭐 망하자는 얘기지. 성노동 담론을 끌어안지도 못한 채 그저 그게 인간의 모멸감이라는 그러니까 바닥까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성노동이란 거를 재현해서 가져왔다라는 건 좌파가 이미 글러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행복은 도덕주의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지? 좌파는 그런 거거든요. 이 더럽고 치사한 거가 어쨌든 간에 눈앞에 있잖아. 그러면 닦고 쓸어내기 전에 이게 왜 존재했는지를 보는 게 난 좌파의 덕목이라고 생각해. 그게 홈리스가 됐던 성노동자, 뭐 매춘부, 장애인, 뭐 이민자, 이민자
하다못해 내가 인간적으로 상종하기 싫은 무슨 조두순, 연쇄살인마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그냥 이제 불편한 되게 우파적인 시선이죠. 서발턴 같이 그렇죠. 그냥 치워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 그로 떨어지면 내가 모멸감을 느낀다라는 느낌으로의 소재로 차용된다면 그게 뭐 좌파야. 그 그냥 켄 로치가 늙어서 그냥 좋은 아저씨가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100번 좋게 이해해 주더라도 그냥 옆집에서 슬퍼하는 여인을 위로해 주고 싶다라는 좋은 마음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이게 좌파적인 맥락에서 수상받을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영국 노동자 그리고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묘사하고 있는 그 영국 노동자의 그 지난함. 글쎄요, 그게 개개별 좌파적 담론인가요, 그게? 그냥 굉장히 힘들다. 네. 뭐 그런 얘기죠. 약간의 노동 친화적인 관점이 있긴 하지만 그냥 행정부의 실패를 그렇죠. 그냥 묘사하는 거잖아요. 뭐 행정부 비판하면 다 좌파야? 무슨 뭐 좀 보다가 도대체 이게 왜? 복지국가의 어떤 실패를 보여준 것뿐이죠. 네. 이게 왜 깐느 영화제 대상이야? 미쳤어? 라는 솔직히 그런 말까지 생각났고 뭐 그 뒤로도 뭐 여전히 차라리 엔드게임이 훨씬 더 전향적이고 어셈블. 네. 어셈블 좋잖아요. 솔직히 차라리 그게 낫고 저는 여전히 캡틴 아메리카라는 제가 공감하는 인물과 제가 극혐하는 로다주가 공존하게 만들어준 그 구조가 훨씬 더 전향적인 시나리오 구조라는 거죠. 우리 블랙이도 다시 내 나라인 새끼들아. 물론 그렇게 치우기냐? 어쨌든 블랙이도 멋있는 역을 했지만 문제는 그거죠. 멋있게 치워놓고 마지막 매조지를 그니까 로다주 장례식은 큰데 내 말이 아니 그럴 거면 우리 국장 많이 하니까 공동 같이 장례식 해줘야지. 하니까 그지 어. 이게 어벤져스 뭐 우주에서 치르는 국장 같은 걸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내 되게 말이 개인 장례식 되게 뻔하게 해놓고 뭐 이러니까 좀 이상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전히 헐리우드 돈이 들어가고 인싸가 모이는 곳에 그런 거를 고민하는 데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벤져스의 최대 고민은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주의적 영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희생자죠. 그리고 자본주의 그 자체인 인물이 어떻게 이 안에서 전 세계인이 봤을 때 무리 없이 조화롭게 있을 수 있는가. 근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 분기점이 있었다면 시빌워라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든 넘어서 어셈블을 시킬 수 있느냐인데 걔들은 해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 작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붙지도 않아. 하나는 뭐 진짜 아니 둘 다 말도 안 되지. 그 우리나라 약간 만약에 옛날 저 어렸을 때 운동권 관점으로 보면 둘 다 하나는 미제국주의 화신이요. 그쵸. 하나는 미자본주의의 화신이잖아. 근데 막 되게 슬픈 척해. 전쟁 나가서 나 이렇게 됐어. 말하면서. 아직 제왕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그 수장과 손도 잡고. 근데 그게 우리 무쌤 늘 말씀하시는 이게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계인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스루될 수 있게 만들어줬느냐라는 건 걔들이 진짜 굉장한 힘을 갖고 그럼요. 그 서사를 구축해놨다는 거 그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그 여전히 미국 애들이 세계를 구한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쵸. 중국 애들이 세계를 구한다 그러면은 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블랙이도가 죽었나? 왜? 공산국권 사람이 아, 세계를 그렇지. 구할 수 없게. 소련 사람이 그럼 이해됐어. 갑자기 납득됐어. 왜냐하면 블랙 위도우가 사실은 원래 이름은 로마노코프인가? 그렇다면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이제 업계 사람만 아는 나타샤. 거고, 업계 사람만 아는 거고, 사실은 그냥 코드명으로 불리는 존재 없는 그쵸. 경계의 인간이니까 그녀의 장례식을 안 해주는 건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에이전트 그레이라서 그죠. 당연한 거긴 하네요. 내 나라 이것들아. 생각해보니 역시 치밀한데? 역시 내가 이렇게 마블이 감독의 지위를 이제 없애고는 있지만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국을 하겠죠. 맞아요. 진짜 그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의 희망이었다는 사실 근데 나다니엘 블레이크 말고 그거 있잖아요. 퍼스널 쇼퍼. 그것도 깐느 이거 상 탔잖아요. 네. 그거 볼 때 똑같은 생각했어요. 죽고 싶냐가 이제 그의 감상이었어. 죽고 싶나?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캐캐묵고 해묵은 지난 세기도 못해 고리짝에 쉰내나는 이 담론을 영화하는 거에 그나마 헐리우드에선 답이 없어서 유럽 예술 감독은 뭐 있나 해서 갔던 우리 여주인공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그 배반당한 마음 이걸 현장에서 봤을 때 크리스틴 스튜어트 같은 명민한 젊은 예술가라면 알았겠지. 여기 유럽 답 없네. 답 없네 여기. 라는 걸 알았겠지. 근데 이제 상 받았으니까 그치.
오케이 요 정도 하고 서로 이제 깔끔하게 마치 그 이혼 법정에서 그쵸. 서로 합의혼 깔끔하게 하는 합의혼 것 같은. 깔끔하고 같이 나오는 부부의 어. 마음으로 어. 분명히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갈 길 갑시다 하는. 퍼스널 쇼퍼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유럽은 더 이상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잖아요. 지금 보여준 유럽 네.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맞는 이미 것 영화로 같아. 다 봤어. 그러니까 이게 이 담론이 되게 후지니까 후지다 보면 옛날 거니까. 낡았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도 어떤 전향성이라든가 뭘 주지를 못하고 자기들만 알고 연결고리도 없이 그냥 뭘까 갈라파고스 자꾸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유럽도 만만치 않은 거죠.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계나 그 좌파계 진보계가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만약에 퍼스널 쇼퍼 같은 담론이라든가 나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갑툭이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복지국가가 실패하고 이 세계가 이후 세대에게 어떤 물질 도덕이면 도덕이고 뭐 교훈이면 교훈인 걸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뭐 비전을 거. 제시하지 못한 거죠. 그죠? 이념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화를 뭐 리뷰할 게 딱히 없습니다. 옛날 영화나 하죠 그러면. 그 옛날 영화 내가 좀 무서운 게 내가 뭐 그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 들을까 봐. 지들 저거 잘할 때 뭐 그치. 타고 또 저걸 또 저거 하고 앉아. 내가 폭풍 속으로 하면서도 되게 무서웠어요. 구해서 보기도 힘든 영화들을. 그걸 보면 하면서도 그랬고 또 왜냐면은 물론 그 안에 내가 행간에 이 영화가 좀 부족하다라고 그쵸.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대하는 태도가 좀 호의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끝나고 나서 좀 미안했어요. 내가 최근에 우리와 접점이 있는 근시간대에 있는 영화들은 좀 허점이 있으면 미친 듯이 하고 물어뜯었다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리의 추억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추억팔이 좀 하겠다는데. 좀 미안했지. 그러니까 폭풍 속으로 왜냐면 물론 이제 내가 조커가 폭풍 속으로 될 건 아니지만 조커는 그보다 훨씬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좀 같이 승을 내줘야 되는 거긴 했는데 아니면 그 감독님을 찬양할 거면 제로 다크 서티 같은 걸 이게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면서도 제가 편집하면서도 이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이거 에피소드 어차피 녹음했으니까 올리겠지만 꼰대 맞지 뭐 우리. 지들 인정해야죠. 지들 좋았던 영화는 좋다고 저렇게 그치. 그냥 하고 뭐 우리 좋다는 영화는 그렇게 그냥 고나리 하고 막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제가 좀 방금 좋은 영화들 남들 좋다는 영화 여러 편 좀 후드로 깠잖아요. 그치. 솔직히 순식간에 몇 편이 지나갔어 지금. 뭐 조커만 그런 거 아니야? 어, 나다니엘 블레이크, 그럼. 퍼스널 쇼퍼. 여러분 ITV-TV에 공짜로 있어도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그 진짜 의미 없어요 그런 영화. 그거 괜히 뭐 보면 뭐 난 그나마 좀 진보적인 사람이야 될 거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실패한 영화. 담론도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제가 요즘에 그래서 문쌤님 가끔 만나면 문쌤님도 요즘 뭐 보세요 막 이런 물어보잖아요. 문쌤님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젊은데 이런 거에 좀 뭔가 젊은이는 어떤 걸 보나. 뭐 좀 신선한 거 그리고 없느냐. 이렇게 쏙쏙 좀 물어가려고. 뭐 없습니다. 대표님이 더 많이 봐. 더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다니까 만화책도 보다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귀멸의 칼날을 안 봤어요. 왜 안 보셨죠?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20까지 보다가 물론 지금 다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그림체도 완성되지 않은 근데 그림체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유니크하면 되는데 유니크하다 보기에는 여자 캐릭터는 여기서 가져온 것 같고 남자애는 여기서 가져온 것 같은 약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분 드는 작품들 많죠 요새. 그러니까 자기 일본 그림체가 작품 없는 중에서. 예를 들면 기안84는 이토준지의 어떤 그 모사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그림체가 없는 거가 약간 빈정상했고 그 둘째를 떠나서 일단 그 연출도 좀 제가 보기엔 수준이 낮고 이야기 진행도 너무 그 소년점프의 진짜 소년점프의 어둠에 그거 뭐죠? 그 에반게리온에서 제레죠, 제레. 네. 뒤에서 이렇게 지시 내리는 소년점프 저 뒤에 어딘가에 있는 제레가 소년과 소년이 성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 뭐 어떤 그 듀얼 대결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다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래도 일본이 짱 먹는 거 원피스, 나루토, 슬램 우리 짱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짱 먹는다 생각하면 너무 수준이. 그래서 이게 1위야? 이게 일본 망한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뭐 비판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만화는 그래도 뭔가 일본 망했죠. 일본 망했죠. 되게 선선히. 일본 망했죠. 일본의 아베노믹스 사실상 실패로 끝난 거 보면은 그쵸. 망했죠. 거기도 결국엔 일본도 결국에는
가족 문제를 해결 못해서 망한 네. 건데. 그러니까 그죠. 가족 문제가 크죠. 어쨌든 잠깐 그 가족 문제를 우리도 한번 얘기해야 돼. 근데 이제 어쨌든 잠깐 귀멸의 칼날 얘기하면은 맞아. 완성도가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래서 그런 베베 꼬인 마음에 근데 이제 제가 왜 끝까지 다 봤는지 아세요? 이게 대본소 만화랑 똑같아. 아. 그냥 꾹꾹 봐요. 훅 그냥 누가 이겨 빨리 누가 이기는지 좀 응. 보여줘.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계속 싸우는데 액션 몰사가 액션이 똑같은 액션을 계속 반복을 해서 복사해서 붙이기 뭐 식으로 나오는 거여서 이거 무슨 얘는 성의까지 없네. 변신씬처럼?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귀멸의 칼날이 그림체가 좀 아기자기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보통 그런 액션씬들은 남성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얘기 들으니까 본지 좀 되긴 했고 좀 오래된 거긴 한데 그 일하는 세포들인가 하는 그거 애니메이션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냥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좀 볼까 싶어서 그걸 봤는데 초반에는 되게 귀여우니까 보는데 하이 이거 보다가 못 보겠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하신 거 있죠. 저거는 옛날에 내가 나루토에서 본 거고 저거는 또 어디서 본 거고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어차피 그 의나를 한 거니까 그게 반복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빌런이 나와서 근데 저기로 내가 분명히 저거 가을한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렇게 우라카이를 하나. 근데 그것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이게 일본도 원래는 뭐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건 맞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늘 얘기하는 인싸가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이 그래도 그게 끝까지 그래도 맥락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에서 그러니까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일본도 우리처럼 웹툰을 많이 더 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아니요. 않아요. 네. 아직도 종이책으로 아직도 종이책으로 발간되는 게. 네, 한국 웹툰들이 많이 인기를 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 웹툰이 뭐 일본뿐 아니라 외계란데. 외계까지 갑니까? 어느 세계에 사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죠? 북극성 슈십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냥 진격의 거인이나 빨리 끝나라. 진격거. 진격의 거인이 애니메이션도 훌륭하고 만화도 훌륭하고 그 극우 논란이 휩싸인 거 자체가 만화가 본인에게는 자기 작품이 우리 공옥진 선생님처럼 자기 작품이 곡해된 거라 참 슬프긴 한데 그 지금 마지막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체제와 세계에 실망한 인류가 이 세계가 답이 없다고 느낄 때의 절망감이란 게 얼마나 크고 거대한 것인지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답이 없구나. 이 세상도 답이 없고. 그 진짜로 저는 절절하게 느껴요. 이 고독함.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결론이 뭐 다 죽자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를 열어놓잖아요. 사실 하려고 치면 모든 사람들 조종할 수 있는데 무슨 판도라의 상자처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다 조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인공이. 근데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인류를 다 복수의 끈을 끊기 위해서 한일 관계처럼 계속 그러니까 다 죽자 그냥. 다죽자로 간 건데 사죽자로 가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데 보고 자기 친구 몇몇을 조종을 안 해. 그게 뭐겠어. 혹시 자기를 막을 수 있나? 혹시 그 어떤 희망이 있니? 니들 판도라의 혹시 상자네 진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는 어쨌든 이거에 걸었어. 근데 혹시 너희들이라면 내 목을 베서라도 가져가라는데 그 고독함이라는 게 만화를 보다가 이게 참 너무 절절한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도 있죠. 너무 절절한데 얜 그림이 좀 안 늘어. 애니메이션이 그걸 완벽하게 보완해 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 팀의 이 어떤 그 진짜 또 뭐랄까 고뇌가 느껴진달까. 원래 그림체랑도 비슷하면서도 잘 그리게 하는 그거. 연출도 훨씬 그러니까 이 연출이 이 사람이 액션에서의 진짜 사람 훅을 빼는 예를 들어 그 진격의 산사처럼 네. 성 이렇게 거인이 넘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상력은 진짜 최고야. 사람 완전 진짜 막 이게 뭐야라는 그 이미지를 왜 크리스토퍼 놀란도 잘하는 네. 못 본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진짜 잘하는데 드라마 연출을 잘 못해. 근데 그게 내부에 정치극도 되게 많은데 정치극에서 좀 연출이 좀 떨어지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그냥 대사 친다라고만 이해하는 거더라고. 연출이라는 거를. 그래서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아쉬움은 있죠. 그 흔히 말하는 일본 좌파의 그런 답 없음에 대해서 일본 유토리 세대가 내놓은 되게 허무주의적 결말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일본 좌파, 일본 전공투, 일본의 전후 세대가 잘못했으니까 고개부터 숙여 이 새끼들을 했다가
그렇게 잘못해서 고개 숙였더니 뭐 맨날 저기서부터 개새끼 소리만 듣는데 전 세대로부터 욕을 어. 먹는. 예. 전 세대도 나를 욕하고 외국도 나를 욕하고. 다 죽자 그냥. 그리고 나도 화가 나는데 라는 유토리의 대답 같아서 좀 약간 씁쓸합니다만 어쨌든 일본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상가족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착이라보다는 그러니까 대안이 없었던 거죠. 대안이 없는 거죠. 가족에 대한 대안을 못 찾은 거죠. 일부 일처제 그리고 아들을 낳고 뭐 딸을 낳고 그런 거에 대한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도 그렇죠. 지금 한국이 지난해부터인가요? 순수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네. 감소하는 추세라서 이제 뭐 한국인은 끝났죠. 한국인 인구는 감소할 일만 남았고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독일처럼 진짜 옛날 나치처럼 여성들 시호님 누구한테 시집가 시집 보내고 일자리 하지 마 일자리 뺏어가 남성들 주고 문쌤 일해 너 대신 니네 가족 먹여 살려 이렇게 딱 하고 어디 글을 써? 어디 글을 써 빨리 일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든지 진짜. 애나 그리고 그렇죠. 그거 통일교로 바꾸면 되잖아. 국교를. 그거 바로 해주잖아. 그 옛날에 문선명 씨가 IMF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국교로 해주면 빚 다 갚아준다. 그 정도 이 수액은 있어야 역시. 그럼 문세님 생각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대안은 통일교다. 그거밖에 없다. 아유, 출산율을 위해서는 아유 거기 총이 그거잖아요. 그 신앙이잖아요. 거기. 그죠. 한국도 그러면 총기 총맞아요. 자유화되고 아유, 근데 이제 애 안 낳아 빵양빵양가. 아니 전 국민이 중에 반이 총을 잡아본 사람인데 그렇지. 의외로 미국보다도 더 많아. 맞아. 그런 훈련을 받은 맞아. 그렇죠. 확률로 치면 그거 뭐 통일교 할 만하지 뭐 얼마나 뭐 멀리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의 무장인가? 이게 또 다 이렇게 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뒷주머니도 또 차고 이게 또 정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후에 또 통일교를 이게 위험한데요 이거. 통일을 사회로 바꾸면 또 좀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명명도 바꾸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성들을 억압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민 국가를 그쵸, 이민자를 가든지, 받든지. 이민자를 받든지 아니면 여성들한테 완전히 자유를 주든지. 그 여성들이 일하는데 진짜 작정하고 도와주겠다 사회가 비용을 지불하겠다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근데 여성들이 일을 할 때도 비용을 완전히 지불한다고 이 얘기가 바뀔까요? 바뀌죠. 프랑스 같은 데는 네, 많이 바뀌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왜 옛날 그런 그 다큐처럼 방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 이제 출산이 높은 그런 선진국 가서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 애를 키우고 이런 게 하는데 나라의 지원 전폭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하다못해 학용품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비용. 그러면 애를 낳거든. 근데 스웨덴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네. 걸로 탈출했죠. 네. 애를 이제 뭐 3-4씩 낳았는데 근데 그 이제 부부들한테 한국은 이러이러해서 하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애를 이렇게 낳을 수 있겠냐 하니까 우리도 못 낳는다 그러면 뭐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재원 확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원 확보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비용을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게 더 쌀 수 있잖아요. 싸죠. 그 다음 문제는 모르겠고. 그렇죠. 다음 문제 모르죠, 그죠? 근데 그 지금 이민자 문제라는 것도 우리 사실 진짜 코앞에 있거든요. 코앞에 있죠. 벌써 이 세들이 이제 20살이 됐잖아요. 그럼요. 이게 타란티노식 언피시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 정말 타란티노식입니다. 아니 그거야 저기 지중해 있는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까무잡잡한 애들은 좀 가능하지만 동아시아의 하얀 애들은 특히나 그걸 계속 또 우리끼리 하얀 애들끼리 붙잡고 사는 애들끼리는 이게 가능할까? 라는 농담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가지야. 타란티노의 대사에 나오죠. 이태리 마피아를 향해서 야 니들이 무슨 백인인 척 구는데 라는 그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랑 그 결혼하는 거기 나라분이 베트남이 가장 선호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맞아. 베트남 분들이 좀 더 하얗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벌써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이고 그렇죠. 지금 거기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 찍고 있고 지금 한국은 3% 2% 이제 정부 둔화된 게 당연하고요. 정부 예산 빼면은 사실 거의 성장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트남 2세들이나 이런 문제를 처리를 못하면 분명히 베트남하고 문제가 터지는데. 베트남뿐 아니라. 그렇죠. 뭐 동남아 전부 다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국가가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우리 알면서 그렇죠. 왜 그래요? 늘었어. 이렇게. 약간 음흉해진 능글능글해졌나요? 그 막 표정도 장난 아니셨어요. 늘었어. 문쌤한테 저런 표정을 볼 줄이야.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 우리랑 너무 오래 놀았나? 1년 만에 사람이 저렇게 되나? 없어요. 알잖아요. 그렇죠.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예술이 실패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선제적인 게 예술에서 그게 안 나오잖아요. 한국 독립 영화에서도 안 나온다. 거의 맞아요. 안 나와. 나오긴 하는데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 못 다다르는데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랬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쵸.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전 국민이 이제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선 그런 영화가 꽤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부터 나왔죠. 거의 한 20-30년 됐어요. 우리보다 프랑스는. 오래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류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고 어떻게 주류를 받아들일까 때문에 영화나 문화에서 이미 그게 주류의 그러니까 문제가 주된 문제인 거죠. 메인 문제인데 테마인데. 우리는 뭐 보너스 문제로도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없는 사람 난 이게 되게 혹독한 게 맞아. 한국 사람 진짜 웃긴 게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죠. 그렇죠. 있다 정도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러니까 베트남 외모를 찾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동남아 외모 있잖아요. 특히 동남아코 그 빵코 같이 약간 그 동남아인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외모에 대한 참을 수 없음. 그러니까 이질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사에서도 그러니까 예술이 선제적이라는 게 옳다 무조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 예술 방면 문화책에서 그 아이돌 기획사에서 나오는 동남아 여성분들 특히 여성이죠. 외모 보면은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동부가 틱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아무 생각 없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으므로 저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걸출한 옛날 다르든 형제 전성기처럼 로제타라든가 그 내부의 사회 문제를 다룬 거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택배 문제를 다룬 게 있나요? 영화가? 없죠. 그죠. 누가 돈 누가 돈 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독립 영화라든지 그런 데서 그걸 누가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요즘에 택배 기사분들 계속 사망하시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총알 배송이나 이런 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퀵? 퀵. 그렇죠. 배달원에 비해 잘못 걸리면. 근데 이제 그런 총알 배송이나 이런 거 문제할 때 사실 소비자는 편하잖아요. 그쵸. 소비자는 편한데 그럼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 줄 것인가 뭐 그런 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없애지 말자. 대신에 어떻게 뭐 비용을 잘 지불해 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돈을 뭐 더 많이 주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회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마르크스 가치론이나 이런 거 얘기한 것도 평균 노동이라는 게 이게 평균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독재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평균이라는 거 그 이상이 있고 이하가 있다는 건데 이하로 평가받는다는 그 노동들 이 노동들이 사실은 얼마나 후려쳐지는지. 근데 여기서 사실 한국인의 어떤 임금을 올려버리면은 빈 공간은 당연히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채우겠죠. 그죠. 더 없는 사람들이 채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걸 올린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차지했던 역할들을 이제는 외국인이나 불법 이민자나 뭐 이런 것들이 채우고 있는 건데 지금 선진국이 돼가지고 이거를 단순히 무슨 노동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건가 우리가 시간의 정착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 돈을 더 주면 되고 안 주면 되고 뭐 개인의 선택 문제. 내가 그죠. 개인 사업자니까 안 하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더 주면 된다라는 게 되게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그 아이돌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16시간 일하겠다는데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됐어 그럼 내가 16시간 할게. 넌 뭐 8시간 하고 집에 가서 저녁 있는 삶 사. 난 그거보다 내가 16시간에서 내 새끼 얼굴 못 봐도 그 돈으로 내 새끼가 학원 가서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삼성 들어가는 게 난 더 좋아. 그럴 수 있죠. 솔직히 그거 갖고 그거를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 더 준다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택배비 3,500원이 아니라 한 8,000원 하면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 말씀하신 평균 노동에서 거기서 준하고 더하고 빼기가 어느 정도 평균에 수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8시간 하든 조금 더 하더라도 16시간까지 좀 무리니까 10시간 정도 하고 2시간 정도 더 오버하고 집에 가자라는 마음이 내 스스로 내려놓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런 마음이 납득이 되게끔 노동자들을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16시간 하고 싶겠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18시간 하는 거랑 16시간 하는 거랑 애 학원 한 번 더 가고 저기 뭐야 그 애 밥 먹는 거 그거 하나가 그렇죠.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제 친구가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우유를 한 팩씩 먹는다는 거야. 1리터씩 둘이 애들이 클 때. 근데 우리나라 우유가 참 비싸죠. 그래서 그게 생각을 못 했는데 저게 돈이 없으니까
뭔가 진짜로 약간 애들이 한 팩씩 먹는 느낌이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 진짜 밑빠진 독에 돈이 막 물처럼 쏟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주면 된다. 그 되게 웃긴 게 한국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내면화했다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한계 노동자 사실 여기에 한계 노동자, 한계 자영업자들이 또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최저임금과 함께 사라지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돈을 올리겠다 했더니 최저임금을 돈을 낼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어떡하냐? 망해라. 망해라. 그 사람들을 퉁쳐서 마치 임금을 떼먹는 나쁜 왜 주유소에 그런 악덕업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꼴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 혹은 잠재적 그런 사람인 거야. 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지. 그 정도도 못 주면 망해야지 뭐. 이렇게 아니면 되는 거죠. 또 그 택배 비용을 얘기를 할 때 비용을 올린다고 치면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비용을 낼 수 있을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도 많이 그만큼 못 벌거든요.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차피 택배 안 시킬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자유주의를 내면화하신 분들이 뭐 안 되면 망해야지. 그런 것도 그럼 뭐 언제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제까지 노동자의 주리를 틀어서 지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거야. 잠깐만. 내가 지금 한계 자영업자 얘기하는데 갑자기 네가 말하는 건 갑자기 제드래곤 회장님을 치는 것 같은데. 그잖아. 근데 그러기엔 최저임금은 저 늘 얘기하지만 삼성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넌 왜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리든 심지어는 20,000원이 되든 삼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삼성의 하청에 문제가 있겠지. 문제가 합청에 있죠. 문제가 있죠. 그죠. 합청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러니까 분리해놨잖아. 우리 회사는 아니야. 우리 회사 자회사 혹은 하청인 거지. 맞아요. 다른 법인인 그러니까 거지. 책임을 외주를 시켜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문제들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논의가 아까 우리 좌파 담론이 실패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그럴 거면 망해야지라는 말을 우파가 한 게 아니에요. 우파는 오히려 야 걔들 누구 아빠 엄마일 텐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좌파들이 얘기하죠. 그 여태까지 그렇게요. 청소년들 이게요. 임금 싸게 해서 그냥 주유소 운영하고 편의점 운영하는 것들 다 싸그리 이참에 망해야 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은 내가 말문이 탁탁 막혀요. 이게 내 말은 길어지고 얘 말은 왜 짧아지지라는 거를 좌파한테까지 느낄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파 담론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게 주체로 어떻게 만들 것, 누구를 주체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이제는 사실 좌파 담론이 누군가를 주체로 만들 거라기보다는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가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니까 옳고, 그러니까 결국 서로 내가 더 피해자니 뭐니 그걸로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도 사실 대표님이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이 자꾸 뒤에 할 말씀을 자꾸 미리 하게 만드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복습을 하는 방송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귀에 따갑게. 네. 그러니까 이게 혁명을 한다고 해서 혁명이 좀 뭐가 됐든 정치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결국에는 대중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중을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서 정치 조직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얘기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레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이 블라디미르 이제 레닌의 이론이 좌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쫙 끌어모아서 하나의 집단 의지라는 걸 형성할 것인가, 조직 차원에서 그게 어떻게 굴러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농담으로 부장님과 함께 공부하는 레닌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했던 게 노조를 파괴해야겠는데. 퇴근하고도 부장님하고 뭘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퇴근하고 부장님과 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그럼 김대리 자네가 그렇죠. 노조 파괴를 해주면 그렇죠. 되겠네가 되는 거죠. 레닌이 말한 소위 뭐 민주 집중제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굴러가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된 것들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레닌은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지만 그쵸. 그게 이제 핑계가 레닌이나 돼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이제 스탈린이 잡았을 때는 입을 닥쳐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위대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약간 기대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의 매력과 그의 창의력에 기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이도 전체가 조직이 한 몸이 군체가 돼서 굴러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사회주의의 어떤 최대 굳이 이상이라면 이상인 건데 이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간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좌파는 일단 현재는 근데 진단은 중요하니까 진단을 해야 그럼요. 치료를 하지.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일단 좌파는 망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네, 좌파는 망했다.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것도 뭐 들으시는 것도 뭐 별게 아니라 왜 망했는지. 그럼요. 이게 결국엔 좌익이라는 거는 계급하고 민족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를 한 거죠. 맞아요. 오히려 네. 민족한테 먹혀버린 거죠. 계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국에서 좌익 담론을 얘기하는 게 민족주의를 매개로 얘기를 하잖아요. 박현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이 양반도 결국에는 사회주의 하자는 사람인데 네. 자기가 얘기하는 건 평생 얘기하는 결국 민족밖에 없거든요. 사회주의 하는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방송 초기에 했던 거 내가 사회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노동자랑 손잡기 그치. 싫은 음, 이런 젠장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아니면 제3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노동자와 나를 똑같이 연장선 똑같은 하나의 선으로 놀아 일직선으로 놀라고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 그렇지. 나보고 저기 동남아 가서 공장 가서 감독하라면 감독해도 내가 거기 가서 그 급은 아니지라는 그 급이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저 강준만 교수 아니 누가 했죠? 촌놈들의 제국주의. 아 우석훈 선생. 예, 맞아. 우석훈 선생님이 했던 거죠. 딱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볼 영화가 없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볼 드라마도 없고 영화도 없다. 소설도 없다. 스타트업 있잖아요. 근데 전 사실 그 스타트업이랑 이거 자체가 전 사실 그 얘기는 재밌는데 지금 이번에 왜 웃긴 게 2020년, 2019년이 들어서 20대 청춘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 약간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뀐 거죠. 우리 한참 청춘물 없다 그랬었는데. 그죠? 청춘 없고 늙다리만 나와. 맞아. 이씨, 그런 막 얘기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내가 늙은인데 늙은이 보기 싫다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발연기라도 좋으니 20대가 나와라. 전 사실 약간 20대한테 기회도 좀 주고 그런데 청춘물이 많이 늘었는데 재밌게는 봤습니다만 그리고 확실히 시대가 변했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바뀐 건 맞는데 저가 요즘 모르겠는 게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20대들의 그 어떤 패배 의식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배 의식에서 준하는 판타지를 이게 초빙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 예술이. 예술이 지금 예술이 반영하는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랄까 시대 정신이 그거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왜냐면 저거는 개인적으로 시대 정신이라고 2020년에 한국의 시대 정신 뭐야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 영화의 특질을 보여주는 영화야 뭐야 그러면 저는 올드보이, 친구 그리고 시를 보여주겠어요. 복수 시리즈. 그죠. 복수, 사적 구제. 거기에 딱 한국은 복수를 해야 되는데 사적 구제 아니면 종교밖에 없어요. 그게 한국 영화가 보여주는 특질이에요. 정부가 공적 구제를 못한다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내가 뭘 이걸 그냥 아이고 나 절에 들어가서 그냥 나 진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귀의를 하든지.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대한 폭력성, 타인에게 당하는 거대한 폭력을 거대한 폭력으로 이게 한국 영화의 특질이었다면 이제 다른 말이고 2020년에 20대 이 나라의 이제 곧 동량이 될 20대들이 10대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 그들이 생각하는 시대 의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저는 이태원 클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은 지금 스타트업 사실은 이태원 클라스랑 구조가 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약간의 톤 앤 매너가 좀 다르고 뭐 그런 것일 뿐 소재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최근에 본 청춘 기록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신기한 그 일단 세 작품만 놓고 보면 이거예요. 이 20대가 우리 같으면 예전에 우리들의 천국은 대학교에 소속돼 있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미스터 큐로 대변되는 그런 기업 신화라는 건 기업에 속해서 재벌 2세랑 사귀더라도 이 재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체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혹은 재벌 2세 중에 누가 제일 정조가 성군인가. 그래서 이 재벌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를 고민했던 게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체제를 부시는 것까지는 많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의 20대는 체제를 부시는가 아니라 그 체제가 설정한 어떤 메인스트림 있잖아요. 건너뛰어요. 이게 지금 20대 시대 정신인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때는 그래도 공부만 하면 어쨌든 대학은 갔다. 거기서 또 공부만 하면 어떻게든 40 뭐 패스하든 뭐 대기업을 들어도 공무원이 되든 했다. 자기 급에 맞춰서. 근데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그 이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부모로부터 지출돼야 될 비용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면 그 비용을 지출을 못 해. 우리 땐 그런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 하다못해 공무원 되는 것도 그래. 왜 저기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 그쵸. 공무원이니 뭐 삼성 그 SSIT 그 보는 것도 뒷바라지 해줘야 누가. 그렇죠. 시험 준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뒷바라지 있어요. 지금 뭐 고위 공직자들의 저기 뭐 외국 유학 가거나 뭐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해주는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애들이 내면화해 버리니까 대학을 들어간다? 대학에서 잘한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셋 다 자영업 스토리예요. 맞아요. 자영업 스토리죠. 자영업을 해서 내가 이것을 단숨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그거 왜 저 뭐야 타짜에서 나오는 거 그 뭐야 사쿠라야 뭐야라는 거 예림이 이렇게 봐봐. 이 패는 둘 중에 하나야. 내 패가 개 패인지 아닌지는 나는 어차피 까봐야 한다. 스펙은 글렀어. 그러면 걸어보겠어. 이거가 만약에 안 되면 어차피 바닥이야. 그래서 신기하게도 대학교 학벌이라든가 어떤 이미 기존에 있는 메인스트림의 그 어떤 영역들 자격을 획득하는 게 비용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용이 이미 포기하고 거길 우회해요. 실력으로. 네.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거는 거죠. 스타트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는 나는 음식점을 세우겠다. 열심히 음식하고 경영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재산이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음식 솜씨와 그걸로 뭐 흔히 말하는 인적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청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가난해서 애를 밀어줄 수가 없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친구는 막 사주는데 나는 그런 것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없어. 별로 없고. 애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얘를 만나본 사람 얘가 진짜 재능이 있는데 조금만 밀면 되는데 하는데 뭐가 하나가 없는 거죠. 호랑이 등에 타기가 잘 안 되는 거야. 박보검 씨가.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잘 됐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끌어내리려 그러고. 그렇죠. 거기에도 그런 의식이 나와요. 이 세계를 보는 방식 있잖아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되게 기계적으로 나와. 그래서 기자도 정말 내추럴 본 기레기로 나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기자를 묘사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천박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박해도 자기만의 뭐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인공들의 고결함을 위해서 기꺼이 너무 천박한 인간들이 등장하는 방식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는 게 좀 그런 거죠. 이태원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의 고결함을 바치기 위해서 주인공이 그 악역들이 생각보다 너무 천박해. 전 대표님이 얘기하니까요. 그 우리 예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 아주 꽤 전에 나왔던 그 민주당 왜 리포트 청년 리포트 있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힘든 청년들이 뭐 대학은 안 가고 그냥 알바하고 아니면은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무슨 알바하는 데 뻔하잖아요. 뭐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든지 이러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지. 근데 그렇다 보면 그 생활이 힘드니까 당연히 뭐 정치 돌아가는 거 이런 건 관심이 없어지고, 그럼 이 친구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 그러면 사장님이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정치 누구는 저래서 안 돼 이런 일이. 근데 그러면서 또 이 친구들이 내면화하는 가장 목표가 뭐냐? 내가 자영업하는 거. 치킨집 하나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이게 그들의 목표가 된다는 그런 내용 그 리포트 아주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이제 자영업을 한다라는 신화가 이제 개개인이 감당해야 되니까 자영업이자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소재로 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주인공이 어쨌든 개선 장군이 돼야 되잖아.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서 치킨 프랜차이즈라는 게 웃기다라는 거지. 그치. 이태원 클래스가 사실은 그래서 조금 거기 부분이 웃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그 고민까지 그 구조를 단점을 딱 보완해서. 보완한 거예요. 그렇죠. 스타트업을 해서 아이디어 좋고 기술이 있으면 스타트업을 해서 완전 대경이 될 수 있죠. 진정한 우리식으로 대경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국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계적 규모로. 내가 페이스북 같은 거 만들어내면 전 세계 규모가 되니까 한국에도 이바지하고 나 개인으로서도 그냥 치킨 프랜차이즈에다가 치킨 안 먹기 시작하면 망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의 단점을 왜냐하면 제가 이태원 클래스면 제일 피식했던 게 그 주인공인 장강 그 기업 사주가 뭐 진짜 천하를 얻은 듯이 무레배처럼 굴어요. 무레배처럼 구는 빌런이죠. 그렇죠. 근데 그 유재명 씨인가? 유재명 씨가 하는 그 여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다가 웃긴 그 장강 기업이 장강 포차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백종원이죠. 뭐 백종원. 그러니까 저게 100대 기업에서 몇이나 될까? 제가 100대 기업이 들긴 할까요?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옛날 듣기로 제가 전원을 든 적이 있어요. 뭐 진짜 이거는 기업 내부의 어떤 그 사모님께서 근데 기업 서열상 10이 좀 바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 사모님들 모이는데 갔다가 서열이 딸리니까 1, 2, 3이 그한테 약간 들러리 섰던 게 너무 열받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위에 한 수위권에 계신 분들이 밑에 있는 기업을 보고 야, 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빌런이 천하 무레배처 그러니까 하늘이 없는 것처럼 구는데 옥상옥 천해천인데 이걸 만약에 제드래곤님이 보시면 얼마나 코웃음 칠까.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리티가 떨어지게 보실까라는 거지. 리얼리티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그런 근본 없는
사람들 많이 그렇죠. 보고 그쵸. 그렇죠. 그렇긴 입지전적인 하지만 그런 네. 입지전적인 그런 기업인들 많이 보다 보니까 어. 말은 되는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빌런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모든 드라마가 빌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줘요. 빌런은 여기서 모든 옛날엔 주인공들은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주인공도 빛나고 그게 품격이 너무 올라가는 높아지는 그러죠. 건데. 왜냐하면 구조를 반영해 주니까 빌런은 어쩌다가 당신은 악당이 되었습니까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들이 웃긴 게 종이짝이지. 맞아요. 어. 이 사람들이 지랄 맞을수록 근데 그 이유는 없어. 그냥 이 인간은 지랄 맞은 거야. 진상이죠. 예. 그 타고나기를. 근데 그 사람들이 깊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랄 맞을수록 그냥 되는 거예요. 난 얘만 이기면 되니까. 그러면 되지. 네가 무슨 사연이 있든 내가 뭐 알 바야 뭐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천박하게 굴어요. 사연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빌런들이. 주인공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만 삼는 거죠. 그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나마 신세대 담론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늘 저번에 욕했던 사랑의 불시착처럼 고리짝적이 진짜 이 갑질에 미친 그 저기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갑질하고 싶어 환장한 그런 마음으로 쓴 이런 대본이 이게 막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근데 그게 이제 두 개를 합치면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인 거죠. 갑질을 그렇죠. 하고 내가 갑질을 하고 싶은데 싶은 거지. 나는 절대 을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을이 될 구멍은 이제 없어. 옛날엔 맞아, 갑이 대학이라도 될 구멍이 없는 맞아. 거지. 갑이 될 구멍은 없어. 혹은 좋다. 을이 될 구멍이 없는 우리가 거 너무 좋다. 아니지 이거는 좋은 을. 우린 알잖아. 갑을병정무기 정쯤 되죠. 뭐 이렇게 정만 돼도 다행이야. 그러니까 정만 돼도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이나 이런 거 될 그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을 정도 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삼성 이런 거. 아니면 내 고용주는 국가 이런 거지. 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 정도만 되면 되는 것조차도 아까 왜냐면 내가 체제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용됐다고 했잖아. 옛날 네. 드라마들이요. 이제 그걸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건너뛰고 갑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 갑이 되고 싶은 욕망은 사랑의 불시착이 잘 반영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대학교 조직 어차피 뭐 삼성 가도 40대 돼서 뭐 이렇게 임원 몇 대면 잘리는데 뭐 그러니까 명퇴 될 건데. 그러니까 나도 나래도 약간 꿈이나 야망이 있으면 이게 그거라고 생각 안 해. 물론 내 스스로 그냥 내가 뭐 공부도 잘 못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약간 포부가 있으면 왠지 그 기분이 배알 뒤틀리는 기분일 거야. 40대 돼서 내가 뭐 그럼 뭐 못 되는 거야? 아니면 저기 뭐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사내 정치질 열심히 해서 줄 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상무들 달아야지만 이러니까 그런 20대의 그 열패감과 절망감이 이 드라마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그나마도 웃긴 게 이건 되게 히어로적인 물이잖아요. 그쵸. 얘들이 되게 진짜 뛰어난 히어로물이죠. 거예요. 그리고 웃긴 거는 이태원 클래스에서 마지막에 그 장강에 타격을 날리는 것도 돈인데 그 돈 어디서 나냐면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은 거를 천재 애널리스트가 10년인가 20년 만에 불려요. 금융자본주의가 네. 개입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 놈이 그럴 돈이 없는데 했는데 갑자기 몇십억 돈을 들고 나타나서 그럼 제가 이거를 인수한 뭐 이러면서 그 펀치를 날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느껴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사이다 패스. 사이다 패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왜냐면 구조가 되게 웃긴 게 우리는 보통 옛날에 같으면 한 15화쯤에 터져요. 그쵸. 드디어 우리 박세로이가 일어나는구나. 고구마를 그렇게 먹이더니. 네. 15화까지 내가 진짜 미쳤다. 내가 그동안 내가 암세포인데 막상 보잖아요. 되게 시원해. 왜냐면 빌런이 허망할 정도로 당해. 가뜩이나 깊이도 없는 종이짝 인물이 한 2주 정도 고구마를 먹이는 듯 하더니 그러다 보니까 웃긴 게 뭐냐면 주인공들이요. 특히 이태원 클래스가 심한데 주인공 박세로이가 왜 어떡하지라고 고민 안 해요. 전지적인 인물이죠. 그 리액션은 주변인이에요. 대표님 어떡하죠?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하지 박세로이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박세로이는 그냥 매겨요. 다 대표님은 생각이. 되게 기묘한 구조예요. 그 드라마가. 그러니까 사이다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이 못 되더라도 사이다로 매기고 결국엔 갑의 위치를 쟁취한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재밌게 봤는데요. 서글퍼지는 거죠. 그니까요. 말만 들어도 서글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뭔가를 생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금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아까 택배도 얘기했고 택배도 결국에는 사실 마르크스적으로 보면은 이건 같이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유통에서 비용을 공제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자본주의 초기랑 비슷해요. 자본주의 초기에도 상인들이 생산자들한테 소위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 자영업자들한테 일감을 주고
니네가 만들어 오면 내가 걷어가서 나는 대량으로 팔고 이런 이걸 이제 선대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굴러갔던 건데 지금도 이제 옛날에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신 말인데 옛날에 건설업 하면은 분양부터 다 했대요. 건설업 그죠. 건설업 회사들이 맞아요. 모든 걸 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분양 대행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대기업들이 그렇네요. 다 대기업들이 다 하니까. 하니까 지네 내부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IMF 이후부터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걸 안 거예요. 음. 어느 한 구석에서 꼬리 물려가지고 망하면은 전체가 망하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전문화하는 것도 좋지만 점점 외주를 주잖아요. 그죠.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그냥 주진 않죠. 후려쳐서 주잖아요. 그쵸. 후려쳐서 대신에 성과는 더 많이 음.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자본이 자기가 뭔가 생산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미 생산된 잉여 가치를 강탈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금융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부동산도 그런 거잖아요. 부동산도 그 자체가 사실 뭐 생산하는 건 없잖아요. 네. 결국엔 올라간 그 자본이라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남는 서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실력으로 어떻게 뭔가 돌파를 하는데 이런 금융이나 이런 걸 도움을 받으면서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장강을 인수해서 결국은 박세로이가 자기 요식 사업 프랜차이즈 그 기업을 만든다라는 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무슨 제조업 그러니까 뭔 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그런 거는 결국은 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라는 거. 그렇죠. 그런 업종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번에도 그래요. 그 스타트업에서도 되게 선한 느낌으로 나오긴 하지만 주인공 수지 씨 아버지가 그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시다가 중간에 투자를 받는 당일날 투자가 됐는데 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이분은 되게 올바르신 분이라 이 기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것 같아. 그런 믿음을 주는 캐릭터야. 근데 그분의 아이템이 뭔지 알아요? 배달의 민족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 배달의 민족이 이게 아까 말했어요. 유통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인 거죠. 어떤 그런 플랫폼을 이동시켜서 그냥 가치를 그냥 나눠서 쪼개 먹는 거란 말이지. 어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생산하기에는 너무 이윤이 낮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에는 너무 지난하고 그러니까 이미 생산된 걸 놓고 싸우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한탕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선한 역이고 스타트업이 되게 좋은 가치라는 거를 또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좋은 뜻이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뭔가 이렇게 배달을 다 시켜서. 배달을 하는데 작가가 재미는 있지만 작가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생각을 왜 차라리 무슨 드론을 만들겠다든가 뭐 자동 무슨 뭐가 뭐 뭐 혁신이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 혁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저거를 뭐 아버지가 선한 역에 그 캐릭터에게 저 롤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차라리 이번에 그 재조명 받았다는 그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거기 소독하는 맞아. 그런 장치 같은 차라리 그런 그쵸, 건 그쵸.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모든 문제가 있고 명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다 포괄해서 그 젊은이가 뭔가 뜻을 이루려 하는데 사회적으로 가능한 지점이 나 같으면 만약에 돈이 들어왔어. 배달의 민족 하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옳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 그게 뭔지 모르겠어라는 것도 약간 그 주인공의 장애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다 우회가 돼 버리는 거야. 이 모든 주인공의 역경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열망이 갖고 있는 그 어두움, 그 사람들의 당신들의 열망을 들어주기에는 당신의 열망 속에선 좀 미묘한 약간 명암이 있습니다라는 거가 아무것도 채워주지가 않는 거예요. 보다가 진짜 이게 뭐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드라마를 그렇게 진지하게 볼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드라마를 보고 있을 어떤 전체적인 그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 뭐랄까 집단 네, 무의식, 한국인의 어떤 의식 세계를 생각해 보자면 그게 또 인기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코로나 그쵸. 사태 한국 드라마가 떴다 하면 무조건 그건데 과연 이게 좋은가? 이거 마치 그런 느낌 드는 거. 우리 옛날 90년대 미국이 무슨 영화만 만들었다면 지들 미국 잘났다고 팍스 아메리카나 이 새끼들아 미국은 무조건 미국 제일주의 버려야 돼 하면서 미국 영화 나오면 욕했단 말이에요. 우리 드라마 보고 있는 특히 동아시아 쪽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할 것 같은 거예요. 니들은 나오면은 무슨 맨날 그렇게 갑이 되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진짜 그래요. 좋게 얘기하면 계급성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아직 덜 고착화돼서 사람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설파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미묘하게 뭐랄까 착취적이다. 그거 자체가 착취적인 거죠. 네. 왜냐면
모든 비용을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그쵸. 있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개인화 시키는 거죠. 비용 맞아요. 같은 거를. 음. 계급 문제 같은 거를. 사실은 뭐 삼성이든 뭐든 이런 대기업들이 하청 문제 다룰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우린 책임 없고 너네 책임. 그러니까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매매 산업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말씀하셨지만 대표님께서 국가도 결국 폭력을 하청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쓴 글이 있는데 발제한 글이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안부 문제도 사실 성폭력, 그러니까 성매매라는 산업 자체가 분야 자체가 사실 성매매에 오는 여성들의 하층 노동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성매매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조폭도 있고 뭐 건물 노동자들도 있고 노무자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폭력한테 그걸 맡기는 거거든요. 그죠. 대신에 국가는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을 때 걔네를 동원하는 거죠. 책임은 사적 폭력, 그 폭력을 사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지는 거고 국가는 도덕성마저도 사실 이게 외주를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일본 정부를 비판해서 일본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조선인 업자들이 하지 않았냐. 실제로 조선인 업자들을 거기까지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해 어떤 국가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조선인 업자들이 조선인 여성들 끌고 갔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 책임이 방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뭐 한국군 위안부나 미군 위안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의 성매매 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사실 통제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경찰들이 미리 출동하기 전에 전화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제가 2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부산 소재로 옛날 그 분위기 7, 80대 그 산업화 시대 때 얘기할 거면은 소재가 딱 2개예요. 부산 소재는 기생관광과 마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약광은 마약은 나왔는데 나왔지. 기생관광은 안 보안관리도.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생관광 원래 위안부 담론이라는 것 자체가 활성화된 게 80년대 기생관광을 비판하려고 그랬던 여성주의 운동가들이 네. 그걸로 안 먹히거든요. 이게 우리 성매매 산업이 이렇게 힘들고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먹히니까 그 일본인이라는 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 민족의 처녀를 외국인들이 착취한다 이 담론을 끌고 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남는 거는 민족주의만. 민족주의만 남고 지금 기생 문제나 이런 거는 사라지고 네. 지금도 사실 한국 여성들 외국으로 팔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쫙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이나 모든 게 다 외주화되는 게 자본의 형태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형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주화가 되니까 남는 거는 결국 이게 비용을 얼마나 내재할 수 있는가, 개인이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책임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나약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다못해 삼성 재벌이 죽었는데 상속세를 감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국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아니 이 삼성에 국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를 근데 어쨌든 그 성매매가 가장 뭐랄까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그거 거기에 등을 돌렸다라고 저는 보고 좌파들이 사실상 등 돌렸지. 그렇죠. 말하기도 어색하고 민망하고 하니까 그 등을 돌린 상태에서 성매매 산업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떤 논의조차 안 돼 있고 활발하게 대중화도 못 된 상태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거 역시 좌파 몰락의 신호다.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안건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좌파가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도 환경도 있고 성매매, 성노동도 있고 뭐 장애라든가 그리고 국가 뭐 정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좌파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거기서 하면서 이것이 중앙으로 의제로 정치 권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나다넬 블레이크랑 스타트업을 섞으면 그거예요. 저기 그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주인공 수지 씨가 되게 가난한 집인데 친언니가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할 때 엄마는 친언니만 데리고 갔어. 내 엄마가 부잣집 남자랑 결혼해서 언니는 엄청 지금 스펙도 좋고 아버지 돈으로 스타트업 CEO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막 저기 비정규직 그 커피숍 알바인데 이게 나다넬 블레이크랑 섞이면 그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성매매를 했는데 모멸감을 느꼈다. 근데 그때 엔젤 투자자가 나타나. 아니 그거거든. 근데 그거는 대중 담론에서 담을 수가 없어. 왜? 성매매는 없어야 되는 일이니까. 거니까. 근데 왜 못 다뤄? 우리 여주인공은 순결해야지. 그렇지. 왜 못 다루냐고? 보기 불편해. 어디 몸을 팔아. 수지가 뭐라고? 좀 편하게 벌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제가 사석에서 여자들은 얘기했죠.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죠. 돈을 편하게 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상위적 세계관이다. 너무 성행위를 모른다. 본인들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부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본인들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힘이란 걸 좀 써봐야 된다. 너무 정상위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 아 이런 원피스야. 아니 왜냐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성노동이 그입 다물라. 진짜 부러운 분들에게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 대표님이 더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안 돼 어그로가 되기 여기까지. 때문에 네. 정상위적 세계관 네. 거기까지 그입 네. 다물라. 그냥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실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근데 저는 한편으로 재밌는 세계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세계가 1920년대 30년대 같이 진짜 어떤 서구적인 자유주의, 합리성 이런 게 지금 많이 설득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른 가능성들이 생기는 건데. 또 지켜보면 알겠죠. 뭐 케이팝이 이렇게 뜰 줄 몰랐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못했는데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아,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안 한 거죠 사실. 아이고.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소수설명에서 중요시 얘기했던 거 결국에는 한국같이 약간 선진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진국, 상위 중진국 정도 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고 있느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좀 더 많이 개방된 국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미국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요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 얘들아 옛날엔 마르크스라도 읊어줬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거라도 좀 읽어봐. 근데 뭐 요즘은 사실 그거 없어요 솔직히. 이 대표님 예를 들어 제가 조카가 있다면 삼촌 제가 이제 머리가 좀 굵었어. 글쎄 일단 우리 방송을 다 듣고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 입장에서 해줄 얘기도 없고 저는 아닙니다만 자 좌파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힘내시고. 그러니까 좌파의 가장 몰락이 저는 주관적으로는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고 객관적으로는 경제를 설명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상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경제가 어떻게 굴러간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다.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해 마르크스주의의 발전 단계론에서 어느 위치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여기까지 간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이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민족적인 그런 감수성이랄까 이런 거를 끌어모을 때 거기서 실패를 한 거죠. 민족? 뭐야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실패를 한 건데 지금도 이게 방탄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이념들은 계속해서 알아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죠?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아직도 좌파 이론은 거기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나름 반미 반의를 하면서 본인들만의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 정치 경제를 앞세워서 사람의 그 되게 웃긴 사람의 기호를 우습게 본 것도 좌파 몰락의 하나의 축이라고 저는 그렇지.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 의외로 생각보다 좋은 게 있으면 왜 눈은 올라간 눈은 안 내려간다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먹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상한 우리나라로 치면 품성론 같이 청교도적인 품성론 같이 사람을 그렇게 옥죄고 거기다 또 문화적으로만 설명해 보자면 그냥 그 당시에 좌파 사상을 잘난 척하기 좋은 힙한 거라고 접한 놈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힙이 다 떨어졌을 때 걔들을 잡을 유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애를 또 필요하니까 애들이 똘망똘망하니까 받았던 것도 실패였던 거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짜 힘들게 굴렀던 사람들과 앞에서 뭘 좀 감투 좀 쓰다가 저쪽 가는 사람과의 그 간극이 그렇게 벌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게 문화적으로 실패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루키식으로 표현하면 여자애들한테 이빨 까고 싶은 그렇죠. 그 센파이들을 이 동아리에 받은 것 자체가 좌파 몰락의 시초였다. 여하고에게 그렇죠. 도시락 싸우라고 했던. 치마에 손이나 낼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람시가 어떤 얘기지? 그람시가 그래서 소설 쓰라고 하거든. 좌파들한테 소설을 써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좌파는 왜 몰락했나?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했네요. 네. 넷플릭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네요. 좌파까지. 아 이거 너무 커지네요. 역시 아날람이네요. 그러게요. 네. 아 근데 진짜 우리 이제 오늘 뒤풀이 가면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좋네. 우리 앞으로 여기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스튜디오에 술 사가지고. 안 돼요. 저기 써 있잖아요. 녹음실 내에서 무알콜 음료만 가능합니다. 네, 아 그거야 뭐 저기 텀블러에 좀 넣을까요? 제 친구 이 꼬냑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제 친구 학원 강사가 네. 그렇게 다녀요. 텀블러. 텀블러에 소주를 소주 넣고. 넣고. 뭐 예 어쨌든 좌파의 몰락.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몰락했으니까 니들은 쓰레기다가 아니라 진단. 우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 뭔가를 짜야 된다. 그렇죠. 우리 진짜 그치. 짜야 된다 새 거. 패러다임 바꿔야죠. 새로운 네. 캐치프레이즈를 그렇죠. 내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예술가랍시고 하는 애들 좌파랍시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르주아의 허위를 폭로한다 이런 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부르주아가 없어. 허위도 없어. 아니, 내가 납득할 만한 허위가 없어. 허위가 없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허위가 어딨어요. 야 부르주아 냉장고에 꼬냑이 가득하다는 게 무슨 허위야 그게. 그러니까. 취향이지. 맞아. 그게 그거에 배알 뒤틀리면 이미 거기서 그 끝난 사람은 거야. 그렇죠. 좌파도 뭣도 아닌 음. 거예요. 난 그래서 부르주아의 허위를 폭로한다 이러면서 내가 납득할 만한 허위도 없었고 공감도 안 됐고 그런 식으로 포커스 맞춘 예술 지망생 글쎄요, 생각을 좀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할 생각을 새로 해라. 너는 예술로 밥 네. 먹고 살아서는 그건 이미 영화 영년에 특히 영화를 꿈꾸시는 분들은 영화 영년에 장르로나 이런 분들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음. 100년 전에 한 거야. 100년 전에. 한국에 맞춰서 하겠다잖아. 근데 뭐. 한국에 허위가 없는 걸? 아 그리고 한국에 부르주아의 허위가 어디서 부르주아가 한국 천박한데. 부르주아는 허위가 없는 그러니까. 걸? 아. 아니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천박함을 영화로 담는 게 그게 무슨 폭로예요? 다큐멘터리입니다. 서프라이즈지 그게 재현이지 그 서프라이즈지 그게. 그때는 불쾌하기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건 아무런 그 뭐랄까 나한테 쾌감도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좌파 포르노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킥대면서 야 부르주아 진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벌들이 뭐 여자 이렇게 하는 거 막 묘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좌파 포르노예요. 그런 거 좋다고 상 주는 것도 아주 그냥 그래서 뭐 별로입니다. 생각 다시 하시고 우리의 진단은 새로운 거. 우리가 끌어안을 때가 어딘지가 아마 당신들 작품의 소재와 주제가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안 그러더라도 그런 걸 한번 지향을 해놓고 그렇죠. 뭐랄까 대중적으로 빠지더라도 대중 작가가 되더라도 하는 건데 지향점 자체가 아예 이렇게 돼버리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주더라고요. 좋은 작품도, 그럼요. 좋은 예술인도. 근데 이제 물론 내가 내가 배고픈 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내가 죽고 나서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건 저희 모르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세님 고생 많으셨어요. 뭐 제가 고생한 게 없네요. 즐거웠어요. 놀다 가네요. 즐거웠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아이고, 늘 감사합니다. 마르크스 이거 쓴다고 고생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저의 큰 그림입니다. 문쌤님을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서 제 맞아. 문쌤님 연성화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변 고생하셨습니다. 나의 큰 그림 또 몰라주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